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갑작스런 비상계엄을 선언하시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잊고 있었던 헌법의 존재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삶을 살고, 그에 따른 나름대로의 이제 유튜브들께서는 헌법을 해석하시고 계시더라고요. 항상 그 점이 걱정이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철학과 함께 제가 공부했던 헌법학에 대해서 어려운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법문이 쉽지는 않죠. 하지만 제가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학부에서 공부할 땐 더 어렵게 설명을 합니다. 들어가면은 단어 뜻 하나하나 설명해 주지도 않고요. 각자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 소양으로 저희 채널 계시는 분께는 일종의 서비스 차원에서 저의 이제 재능 기부를 해 드린 것이었는데, 김의겸 의원님을 포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거리에 대해서 또 설왕설래가 또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헌법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헌법에 대한 공부를 할 때는 자신에 대한 정치적 코어를 최대한 내려놓고 공부해야 한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헌법에 대한 공부는 몇 가지 이유에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첫 번째로는 헌법 규정은 아주 짤막하고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이제 다양한 통신수단에도 불구하고 헌법에서 이와 관련하여 규율하고 있는, 예를 들면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해당 조항이 있거든요. 이로부터 인터넷, 카메라폰, 나아가 스마트폰 등 발달하는 통신 매체의 자유에 대한 지침을 얻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포함한 판례와 학설상의 해석문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판례와 학설의 추이를 잠시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헌법 규정은 규범의 위계질서상 최고의 법 규범입니다. 하지만 개별 규정의 내용은 법률을 포함한 하위 규범으로부터 구성된다는 사실로부터 또 다른 어려움이 발생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23조 제1항 제1문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입법자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구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헌법은 같은 조항 제2문에서는 재산권의 내용을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입법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요. 과연 입법자는 재산권에 대해 헌법에 구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또한 입법자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에게 부여된 권리구제 절차조차 입법자가 만들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헌법이 지닌 정치성 때문에 초래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헌법의 개별 규정들이 헌법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것도, 그리고 기본권 규정을 포함하여 헌법의 개별 규정에 관한 유권적 해석이 지금에 이른 것도 정치적 투쟁의 성과였기 때문에 헌법 해석도 당연히 정치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헌법 해석이 전적으로 정치적 행위로만 간주되는 경우 헌법 규정에 대해 허무주의적인 태도로 생길 수도 있고요. 반대로 헌법을 자기 멋대로 활용하려는 공격적인 태도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헌법의 평화통일 원리가 지닌 헌법 규범적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전쟁으로 치닫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애초에 평화통일 조항은 전적으로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했다라고 자포자기하는 것은 전자의 예입니다. 힘이 우위에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로 보고 흡수통일을 포함하여 나만의 논리대로 관철하는 것이 평화통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후자의 예일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모두 극복되어야만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헌법 해석을 오로지 법 논리적 조작을 통해서만 획득하려고 시도한다라면은 권력의 작용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에 대한 법철학적 이념적 논의가 실종되고 오로지 법 논리적 조작만을 통해 규범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통상 강자의 이익을 이바지하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인데요. 헌법 해석은 정치성과 규범성 그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난한 작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확장되어가는 헌법 규정들의 의미 내용을 그렇게 길지 않는 방법론적 역사로 인해 유동적인 상태로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리적 해석, 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등 고전적 해석 관점 등 여전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과학 해석론, 문제 변증론적 해석론 등 그러니까 헌법 해석의 독특한 방식들이 제시되어 있어요.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채택되고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서 특수한 규범적 역사적 배경에서 형성된 논리들을 개수하는 과정에서 독특한 헌법 해석 방법론이 빠른 속도로 유입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방법론을 포함하여 학설, 외국의 판례와 이론 등 이 모든 것들을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로 삼기 전에 방법론적으로 재차 물음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학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정과 헌법 관련 부속 법령이 필요해요. 헌법은 함부로 해석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자신의 모든 정치적 코어를 내려놓고 헌법에 관한 사회적 여러 가지 부분들까지도 다 생각을 해보고 철학적 부분, 과학적 부분, 기타 등등 모든 학문을 다 결합해서 헌법은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고만한 한 찍은
점 하나만 보고서는 해석을 해서는 되지 않고 그 자기가 알고 있는 테두리만큼만 해석을 하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학 공부에서 헌법학이 가장 어려워요. 해외 공부도, 해외 헌법학도 많이 공부해야 하지만 헌법학의 개수도 비교법부터 시작을 해서 통치의 기본 구조, 여러 가지 학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 빼놓고 공부를 해서는 안 되고 정말 함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점 하나를 보고서 해석해도 안 되고 내 주변의 울타리만 보고서 해석을 하면은 절대 위험하다. 법조항 하나만 갖고도 해석하면은 더더욱 위험하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헌법의 간단한 해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개관했습니다. 내란죄에 대해서 언론 통신상에서 많이 설명을 해서 들어보셨을 것이고 대충 어떤 개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채널의 특징은 법을 또 공부한 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직 극소수만을 위한 하이 퀄리티 채널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소 졸리시더라도 알고 보시는 것과 모르고 보시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입니다.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범죄들은 이른바 국가보호형법과 국가의 권위에 대한 죄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내란과 외환의 죄가 전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국기와 국교에 관한 범죄는 후자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내란은 국가의 안전을 내부로부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고 외환은 이를 대외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에서 각각 국가의 존립에 관한 범죄이고 국기는 국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표지라는 점에서 그리고 국교는 국가의 대외적 지위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각각 국가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내란죄 그리고 외환죄에 대해서는 목적범으로서의 내란죄의 성격을 이해해야 하고 간첩죄 중에서도 국가기밀의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내란죄란 무엇이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죄는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내란죄는 외환죄와 같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입니다. 그 보호법익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입니다. 헌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국가의 존립의 영향을 받고 다만 내부적으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국가 존립을 대외적으로 침해하는 외환죄와는 구별이 돼요. 즉 본죄는 국가의 존립을 대내적으로 보호하는 것이고 외환죄는 이를 대외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내란죄는 다수인이 폭동을 일으킨 행위의 실체로 이른바 필요적 공범이 뒤따릅니다. 법전에 나와 있는 내란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전에 나와 있는 내란죄란 무엇이라고 표기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죄,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하 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형법 87조. 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89조. 이렇게 이제 형법에 대한 것으로 해서 법전에 나와 있어요. 우리 형법에. 그렇다고 하면은 내란죄는 과연 무엇인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 이제 범죄에는 주체가 있거든요. 주체. 근데 이 내란죄에는 주체의 제한이 없습니다. 주체의 제한이 없어요. 자파범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파범은 필요적 공범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수의 다수인이 가담해야만 내란죄는 성립이 가능합니다. 상당한 정도의 조직성과 계속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소유죄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를 하는 것을 소유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유죄와 그래서 구별이 된다. 관여도에 따라서 처벌을 달리하고 있어요. 내란죄는. 그렇다면은 행위는 무엇이냐? 주체가 있고 행위가 있어요.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폭동이란 무엇이냐?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하는 것이다. 어떻게?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것,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것에 해당한다.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 공동 목적을 가지는 집단적 범죄이므로 주체인 다중은, 주체가 다중이라고 했잖아요. 제한이 없고 어느 정도로 조직적일 것을 요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무런 조직이 없는 오합지중에 의한 폭행, 협박은 여기서 말하는 폭동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침해가 발생하는 위험이 현실로 야기가 되면 구성 요건이 충족되는 구체적 위험범에 해당합니다. 폭동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는 기수로 됩니다. 기수로 된다. 96도 3376 대법원 판결입니다.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을 때의 기수. 내란죄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협박, 행위를 가하게 되면은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죄의 구성 요건은 충분히 충족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 96도 3376입니다. 국회가 있는 지역에 뿐만 아니죠. 전 지역이 모두 언론을 통해서, 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평온을 해했잖아요. 불안을 형성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에 해당을 한다. 그렇다고 하면은 국토 참절이라 하면 무엇이냐? 대한민국 영토는 무엇이냐? 영해, 영공 모두 포함합니다. 대한민국 영토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를 사실상 배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제주도를 이제 실력으로 점령하여 우리나라가 통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국헌문란이란 무엇이냐?
국헌, 나라의 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회 제도 또는 복수, 정당 제도의 부인 등의 이제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 국헌 문란의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91조에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절차를 밟지 않았죠. 국회의 동의를 얻지도 않았고 국무회의 열지도 않았고 기록에 남기지도 않았고 일부러 안 남겼죠.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강압으로, 무력으로 공권력을 이용했죠. 전복 또는 그 권능을 행사해서 불가능하게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한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또 이제 한덕수 총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이제 행위를 했던 국방부 장관, 내란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 제87조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90조 1항,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했을 때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제90조 2항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88조는 무엇이냐? 내란 목적을 이제 인해서 이제 살인한 죄예요.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 사형, 무기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88조. 89조는 본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본죄, 내란 목적의 살인죄입니다. 형법상 자수는 임의적 감면 사유는 사유에 이제 불가합니다. 내란 예비, 음모의 자수는 필요적 감면 사유로 되어 있어요. 이 특례는 내란죄의 발생을 미리 예방하려 하는 정책적 고려에 의한 것입니다. 여기서 실행에 이르기 전, 폭동이 이르기 전을 자수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회에서 본인들께서 이제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공익제보라고 말하는 사람들, 공익제보가 될 수 없죠. 그게 공익제보가 되지는 않죠. 폭동에 이미 이르렀기 때문에 폭동 후 자수한 거고 자백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공익제보가 아니죠. 공익은 폭동에 이르기 전에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말을 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공익제보라는 것도 어떠한 사안이 발생되기 이전에 범행이 실전에 돌입하기 이전에 또는 진행 중일 상황에, 그러니까 피해자가 최소한 발생했을 때 범죄를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형태의 자수, 예비 음모를 이제 방지하려고 하는 형태, 그걸 이제 공익제보라고 하는 것이죠.
무조건 어떠한 공적인 목적에 의해서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한다라고 해서 공익제보가 형성되진 않아요. 공익제보라는 것은 실행에 이르기 전, 범죄가 작동하기 전, 내란죄는 폭동에 이르기 전, 그러기 때문에 폭동한 이후에 자백 또는 자수는 이 규정에 적용될 수가 없다라고 반드시 알려드리는 바이고요. 선동, 아까 내란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동이란 무엇이냐 그럼? 타인에게 자극을 주어 정당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하거나 기존 결의를 촉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선전이란 그럼 무엇이냐? 불특정 다수인에게 내란의 취지를 이해시키고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선동과 선전. 여기서 내란을 지우고 일반적 범죄를 집어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시면서 선동, 타인에게 자극을 주어 정당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자신의 지식 정보 전달 또는 잘못된 판단을, 자기 생각을 마치 대중의 생각인 것처럼 타인에게 자극을 주어 정당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특정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그로 인해 악성 댓글을 쓴다던가, 댓글을 쓴다는 건 행위에 들어간 것이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말을 한 것이고, 이제 온라인상에서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채팅이 말과 동일하기 때문에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을 한과 채팅을 한 것은 선전입니다. 악의적 선전. 따라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채팅을 하신다던가, 라이브 방송에서 특정 아이디를 지목을 하시면서 욕설을 하신다거나, 진행자가 또는 운영자께서 욕설을 하신다거나, 본인은 욕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상대방이 느꼈을 때 모욕감을 받았다 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라면은 선동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은 선전으로 인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해시키고 알리는 행위입니다. 한 사람의 아이디를 지목해서 반드시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하는 것이고, 모욕죄는 형사사건이에요. 합의 본다고 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이 사람 법적 처벌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징역형에 이르게 해주세요 라고, 벌 주세요 라고 해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채널의 운영자 또는 채널에 참가하시는, 채팅하시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란이 국헌문란 뿐만이 되는 게 아니랍니다. 국토 참절 국헌문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란을 제거하고 거기에 특정인을 집어넣으시면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생활 속에 너무나 많은 선동이 잇따르고 있다. 이미 특정한 정치인은 과거 20년 전으로부터 자신이 오판한 것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처벌을 받았습니다. 징역도 살았고 추징금 7억 2천만 원도 완납을 했습니다. 누군지 대충 감이 오실 것입니다. 당시 그 의원은 당내 대변인이기도 했어요. 그러면은 내 생각을 말을 하기 이전에 당을 대변해서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할 시간이 더 많겠습니까?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못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픈 것도 당신들 허락받고 아파야 합니까? 담 왜 안 넘었냐고 말씀하셨는데 담 넘으셨어요. 발목 삐끗하셨어요. 감기라고 단순히 말씀하셨겠죠. 근데 정말 감기였는지 표정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제가 봤을 때 장염 걸리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배가 상당히 불편한 느낌. 제가 그래도 나름 간호사지 않습니까? 얼굴을 보면 다 나와요. 진맥하지 않더라도. 웬만한 의사는 저 앞에서 명함 못 내밀어요. 레지던트들은 저 앞에서 선생님하고 벌벌 깁니다. 했던 말 또 하게 하면 저 안 알려줘요.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이까칠이었거든요. 이까칠 아니면은 세파 왔다고, 세파. 주사약 이름 중에 세프트리악손, 항생제. 저보고 세파래요. 저도 몰랐어요. 저보고 안티라고. 항생제 맞을 때 안티젠 안티바디라고 이 피부에 반응 검사하지 않습니까? 안티란 소리예요. 안티란 소리. 매끄럽지 못하라는 소리죠. 얼굴 보면 다 나와요. 웬만큼. 저 역시 마취 간호사라 처방도 가능하고. 병원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레지던트들 사이에서 또는 병원 이제 저희 간호사들은 조금 덜하지만 레지던트 사이에서 하는 말이 아픈 것도 허락받고 아프라고. 사람이 아픈 게 뭐월 며칠 몇 시에 아픈 거 정해놓고 아픕니까? 아픈 것도 서럽습니다. 당신이나 아픈 거 허락받고 아파. 당신이나 담 넘어다녀. 지금 그 의원님 뭐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전부 다 내가 봤을 때 민주 진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이재명 당 대표님만 지지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 역사 뼈민주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상대방을 비방을 하려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내 좋아하는 사람 가족 관계된 것도 싹 다 알아야 되는 게 기본 사항 아닙니까? 내가 내 와이프 좋아갖고 결혼하고 내 남편 좋아서 결혼해요. 그럼 그와 관련된 가족들하고도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는 것 아닙니까? 모르는 남남도. 이재명 대표만 지지한다라고 말을 해서 변명으로 하면 안 되죠. 그거 같이 참전하는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경고입니다. 제 방송 이재명 대표님도 다 보세요. 그러니까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함께 하실 거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채널명은 말씀은 안 하셔도 내 의견 베껴가지 말라고. 마지막 경고야. 헌법에 나와 있어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라고. 연임이라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님 연임을 본인들께서 주장하셨다라고요? 말씀을 하시려면 중임이라고 주장을 했어야지. 내가 만든 말인데. 함께 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뜻을 함께 해준 것도 고마우니까. 김건희 씨 논문 표절, 그런 거 비난하실 입장이 못 되시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로고 진관사 태극기, 이재명 대표님도 아세요. 그랬더니 소나무당 어땠어요? 티셔츠까지 만들어서 팔았죠.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손혜원 TV에 들어가서 아디다스 티셔츠 갖다가 기분 나빠서 그런 댓글은 쓴 적은 있어요. 건곤 가미로 티셔츠 만드셔서. 알아봤어요. 태극기로는 특허화 할 수 없다라는 거. 그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로고가 유사해서 제가 낸 아이디어였어요. 제발 그런 거 가로채지 맙시다. 잘한 거는 잘했다고 하고, 동방날부도 그래. 어디서 놀자를 따라해, 놀자를. 놀경송을. 하도 분냄이 쌓여가지고 말 안 하면은 병다리에 핫바지로 보는 것 같아갖고 어수선한 틈을 타서 말을 하고 짚고 넘어갑니다. 채널 작으면 대응 못할 건 줄 알아? 내가 신고하면 당신들 채널 저작권으로 없어져.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페어플레이 합시다. 그 롯봉기 김 교수님은 박근혜 씨를 원래 지지했던 분 같은데 뭐가 그렇게 김민석 씨가 마음에 안 들어서 김민석 의원을 그렇게 까? 레썸띠망이 강한 분인 것 같아.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 거기까지만 알고 싶은 거지. 당신이 알고 싶은 데까지만. 함부로 씨부리지 마세요. 웬만하면 내가 이런 말 안 해요. 딱 두 채널이 김민석 의원가. 구독자도 적지 않아. 이재명 대표님 팔면서 민주당 의원을 다 팔다리 잘라내는 채널 두 채널. 롯봉기 김교수 채널하고 EQ 채널. 당신들한테 김민석 의원이 뭘 잘못했는데? 당신들이야말로 기회주의자잖아. 그동안 참고 말 안 했을 뿐입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할 거면 제대로 지지하라고. 여기는 보수 아니고 진보야! 함부로 혓바닥 내부리지 마. 왜 이렇게 혓바닥이 길어, 씨발. 마지막으로 한마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 입에서 당신 두 채널들 동일한 내용으로 또 나오면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당신 두 채널들은 진보 진영에서 없어져야 해.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두 채널 날려버릴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선배면 선배답게 행동을 해야 선배지. 이재명 대표님 지지하실 거면은 이재명 대표님 가족들인 다른 의원들도 함께 공부하세요. 그구들 지지하는 보수 채널 아니라고. 여기는 진보 채널이라고. 어디서 씨 진짜 보자 하니까 진짜 버르장머리가 하늘 상틀을 잡고 지어 흔들어. 진보 진영 채널 구독자들이 만만해? 자존심이 상해서 진짜 못 들어주겠어 진짜. 당신들 채널 듣지도 않아. 나는 배울 게 없어서. 다른 채널 들어가면 당신들 얘기가 나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강물 흐른다고 진짜. 입 닥치고 조용히 일하든가 그러면. 말씀드렸어요. 본건으로 동일한 걸로도 또 말이 나오면은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채널은 유지하게 해드릴게요. 그 대신 매일매일 구독자가 빠져나가게 해드릴게요. 대중의 외면을 받아봐야 정신 차리시죠, 당신들이. 나 그 정도 힘은 있어. 나 내 주변에 내가 유튜브 하는 거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난 누구 힘 빌려서 하지 않는다니까요. 지인 찬스 쳤으면 난 진작에 아유 민주당 의원들 건들지 말라고요. 쥐뿔도 모르면서. 손대지 마. 알지도 못하면서. 이재명 대표님이 보수 선언하신 것도 내가 보수 채널 보수라고 선언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김일성 개새끼라고 말씀하시라라고 말했더니 김병주 의원님께서 민주당 빨갱이라고 최고위원 대회 때 말씀하셨고, 차마 개새끼는 말씀 못하시죠. 욕이니까. 뭘 좀 똑바로 아세요. 어디서 애국보수 진보개혁이래. 그것도 내 것 따라가. 내 정치 성향이 그렇다라고 말했던 거 귀도 밝아? 동일권으로 말 나오지 않게 하세요. 본인들 하던 방식대로 하세요, 방송. 민주당 의원들 알아보지도 않고 정보 습득 없이 한 의원만 욕설하게 하는 방송 하지 마시고, 당신들 사생활 낱낱이 파가지고 내가 하나하나 매일매일 까가지고 구독자 10,000명씩 줄어드는 걸 눈으로 보여줄 테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봤잖아, 당신들. 무시는 못할 거 아니야. 경고했어요. 그 진보 진영 유튜버들 건들지 마. 김의겸 의원님과 몇몇 채널에서 대통령의 권한대행 관련해서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들께서 그 고민 안 하셔도 되는 것들을 그 넷플릭스 시리즈 돌풍을 보시고 지금 자꾸 권한대행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께서 심각하게 고민들 하신다. 그래서 이 말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상상력이 풍부하면 그 인생 고달퍼야. 상상력이 풍부하면 그 인생 고달퍼. 법학 전공하고 헌법학 공부하잖아요. 이미 다 공부하고 나와요.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거리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회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1차적으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을 합니다. 2차적으로 법률, 정부조직법이 정한 국무위원회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국무총리를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규정한 것은 현행 헌법이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형태에 부통령제를 두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러한 결과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각제를 말씀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립니다. 법률을 헌법 자체를 통째로 바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각 구성,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고 대통령의 권한을 줄여서 헌법 몇 가지만 수정을 해서 의원 내각제, 의원 집정부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의원 내각제는요, 고도의 정치 수준에 도달하고 의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고도의 정치 의식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수단입니다. 대통령제는 미국에서 발명한 정부 형태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나오면은 그 방법을 도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제가 굳이 맞은 것도 아니고 의원 내각제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일본에서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사용하기 때문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죠. 내각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도 못하시면서 내각제 운운하시는 분들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라. 이제 국민의 직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는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이 됩니다. 대통령 유고시에는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한다는 것은 국민적 대표성에는 결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민주적인 정통성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대통령이 거리된 때는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당선하고 난 다음에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판결을 받거나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68조 제2항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대통령 당선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덜 채우고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가 당선이 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때 윤석열이 사망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거나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할 때 마찬가지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출된 후임자는 차기 대통령이죠. 그리고 그 임기도 다시 개시하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거리된 경우는 60일 이내에 권한대행이 가능합니다. 60일에 한해서. 60일이 넘으면 안 돼요. 60일이라고 한정적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면은 거리된 경우는 어떤 경우냐? 첫 번째,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 두 번째,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경우입니다. 세 번째, 대통령이 판결,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여기서의 기타 사유, 법원의 판결로 기타 자격을 상실한 경우. 네 번째, 자진 사임한 경우.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재직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현지 대통령이 거리되어 권한대행이라는 말보다 직무대행에 사유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헌법에 규정된 자가 당연히 대행자가 된다. 직무 범위도 대통령의 권한 전반에 걸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거리된 경우는 그 기간을 60일 이내라 할지라도 대통령직이 공석이 된 경우이므로 반드시 그 내용을 유지할 필요는 없어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현상 유지에 머문다는 것은 국가 안전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대통령 후임을 빨리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을 우선한다라는 것이고요. 사고란 무엇이냐?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어떡하냐? 그런 거 말씀하시는데요. 법학과에서 다 공부해요. 대통령이 사망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재직하면서도 그러니까 신병이나 해외 순방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함으로써 탄핵 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 경우를 말한다. 사고인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럼 과연 무엇일까? 이제 여기서 돌풍이 이제 떠오르셨나 봐요. 돌풍. 넷플릭스. 설경구 씨가 떠오르신 것 같아요. 여기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이제 그걸 누가 그 범위를 권한 대행의 그 범위를 누가 결정하느냐. 그게 범위가 이제 문제다. 첫 번째, 탄핵 소추가 의결된 경우처럼 사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대행의 필요 여부는 1차적으로 대통령 자신이 결정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정신장애 등으로 이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누가 결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사전에 법으로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 바이든 같은 경우죠. 바이든. 이상 징후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상태까지 가면 안 되는 거니까. 두 번째, 사고인 경우에 대행될 직무의 범위에 관해서는 그 성질상 잠정적 현상 유지에 국한되는 것이다. 잠정적 현상 유지에 국한되는 것이다. 기본 정책의 전환, 인사 이동 등 현상 유지를 벗어나는 직무는 대행할 수 없다. 기본 정책에 서명을 한다든가 인사 이동 뭐 그런 것들 누구를 갑자기 채용을 한다든가 변동을 시킨다든가 이동을 시키고 안 된다. 권한이 없다. 사고인 경우 사고의 원인이 소멸되는 대로 대통령의 재직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에 대해 소추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내란 또는 외환의
제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의 형사상의 소추나 재직 중 민사상, 행정상의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탄핵이라는 것은요, 직무의 파면을 의미하는 겁니다. 직무의 파면. 탄핵은 직무의 파면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어떤 죄에 대해서 사면을 해준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갖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지금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너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할 거야. 시민들이 너 하지 말래. 너한테 주어졌던 권한을 돌려달래. 너는 자격이 안 된대. 라고 해서 그 권한을 되돌려 받는 게 탄핵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라고 하면은 대통령에 대한 직분, 직무에 대한 직무, 업무, 그 업무에 대해서만 배제되는 것이에요. 예우도 그렇고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 민형사상의 처벌에 관한 것은요, 따로 받는 것입니다. 탄핵된다고 해서 그거를 퉁치자? 그럼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탄핵은 직무와 직위에 대한 해제인 것 뿐인 것이지, 헌법이 정한 법률로서 계약을 해제해버리는 거예요. 계약 파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격 미달로 인해서. 그런 것이지, 네가 탄핵을 당함으로써 네가 지은 죄가 탄핵으로 퉁칠 수 없어.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당하고 난 다음에, 탄핵이 되시고 나신 다음에 여러 가지의 조사를 이제 징벌을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탄핵 결정으로 민사상 책임이나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헌법 65조 제4항인가에 나와 있어요. 탄핵의 결정은 징계적 처벌이다. 탄핵 결정과 민사, 형사, 재판 간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헌법재판소 판결 제55조 제1항에도 나와 있고요. 이제 한 가지 이재명 대표님께 첨언하는데, 탄핵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이제 사면이 가능한가가 문제가 됩니다. 박근혜 씨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국민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탄핵은. 대통령 한 사람이 사면해준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 탄핵으로 세운 대통령이, 촛불 대통령이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면을 해줬어요. 어떠한 이유도 말하지 않고. 저는 이재명 대표님께 한 가지 청원하고 싶은 것은요, 적어도 탄핵된 대통령은 사면해 주지 마시라. 사면이 가능하다면 탄핵 결정은 대통령의 사면으로 유명무실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탄핵이 되잖아요. 대통령이 사면해주지 않아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행 헌법의 경우에도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사면이 사실상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매번 인정해주고 있죠. 살인자에게까지도. 이런 자들에게 국민들로부터 사람만 죽이지 않았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살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최혜병 같은 경우도 죽었잖아요. 이태원 참사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본인이 칼과 총만 들지 않았었던 것 뿐이잖아요. 사면이, 이런 사람들이 사면이 가능하다라면 탄핵 결정은 대통령의 사면으로 유명무실한 것이 되고 만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절대 사면돼서는 아니하다. 그리고 또 이재명 당대표님께 한 가지 더 청원합니다. 특전사 가족입니다, 저는. 지금 현역에는 있지 않습니다. 이번 계엄령 사건을 보면서 저도 전현희 의원을 좀 따라하겠습니다. 검은 배례! 우리는 검은 배례! 707 특전사 인사합니다. 앞에는 잠깐 까먹었는데요. 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이렇게. 그렇게 지휘부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밑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 애들은 자기들이 특별한 사명을 갖고 지원하면서 시험 봐서 들어가는 애들입니다. 착출돼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끼리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경쟁을 뚫고 그렇게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군인들을 계엄군이라는 말씀 사용 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그런 데다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나쁜 거잖아요. 국가와 나라,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한 몸 불사를 넣어서 북한 공작원들, 김일성, 잡으러 가겠다라고 지원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아주 적은 금액 주면 받고 말면 마는 거죠. 사령관이나 월급 받나? 계엄군이라는 말이 들었을 때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대표님, 계엄군이라는 말씀 언론사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데 사용 안 해주시면 안 되나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현장 이제 그런 데 가잖아요. 갈 수 있을 때 갑니다. 가면은 이제 카메라 촬영을 안 해요. 저는 죄송합니다. 그냥 조용히 갔다 오는데요. 안기령 대변인 참 잘했어요. 잘했는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 아쉬운 게 무엇이냐면은 국회의원 지망인 자잖아요. 그래 좋다. 옆에 누군가가 계엄군이라고 칭하는 사람들한테 총 한 발이라도 맞고 다친 거를 보았을 때 또 그녀가 총구리를 잡고 말릴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게 의문이 들고요. 안 쏠 거 알았기 때문에 잡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영상에서 다 보였어요. 하지만 잘했어요. 거기까진 인정해요. 근데 국회의원 지망생이지 않습니까? 참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기령 대변인이 들으시면 참고하시라. 국회의원은 무엇입니까? 국회의원은 연봉이 1억 5천에 가깝죠. 국회의원 한 사람은 10만 명의 시민을 대표한다라고 해서 한 사람당 1,000원씩 걸어서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가 거쳐져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1억 5천만 원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만큼 귀를 기울여라 해서.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안기령 대변인께서는 공부를 좀 더 하셔라. 국회의원을 앞두고 계신 분이시라고 한다라면은 거기서 총뿌리를 붙잡고 앵앵거리실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 목소리가 더 컸어. 나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했잖아. 내가 가서 협상하려고 했어, 오죽하면. 당신 진정시키려고. 이건 무슨 약 먹은 사람이야. 관종도 아니고. 국회의원이면 협상을 하셨어야죠. 지망하실 것이라면은.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당신들은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시민이니까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룹시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당신 목소리 듣으면은 차분해졌던 마음도 그 앵앵거리는 소리에 더 부안해동하게 생겼던 상황이었어요. 다행히도 특전사들은 심신수령을 해요. 당신보다 더 차분한 사람이었어요. 다들. 다들 차분한 성격이에요. 저희 집 가족도 마찬가지고 너무너무나 차분해요. 조용하고 말도 없고 성경책 보고 그래요. 당신 목소리가 제일 컸어. 한마디만 할게요. 전에도 그랬지만은 당신 국회의원 할 자격 없어. 그냥 관종 같아. 말린 건 잘했어. 근데 시민들이 말린 거지. 시민들 사이에 삐죽고 카메라 스포트라이트 받으려고 나오려고 했던 사람 같아요. 나 욕먹을 각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보다 나 같은 눈으로 본 사람들이 더 많을 테니까.
당신은 당신이 무슨 동에 국회의원 출마를 하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출마했잖아요. 단순 공천으로. 노력 한번 하지 않고 표정 한번 지었다라는 것으로. 괜히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님 표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 시민들이 안 할 것 같습니까? 응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요. 그만큼 안티는 곱하기 10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안기령 대변인님. 자신 수양부터 하세요. 향후 뭐 이제 특전사뿐만 아니다. 뭐 UDT, HID, SSU, 기타 등등 특수부대 지원자들 많이 줄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오로지 그러한 사명감으로 지원했던 그런 사람들을 계엄군으로 몰았어요. 그렇게 이용을 했고 시민한테 총뿌리를 겨누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외신에 나오게 만들었고 민주당 대변인이라는 여자는 괴로웠습니다. 많이 줄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그 명예 하나로만 봉사하는 사람들을 이 나라가 그걸 박탈해버렸어요. 사기를 저하시켰다라고요. 이 나라가 모든 언론과 민주당 대변인과 외신과 모든 사람들이 계엄군을 만들어버렸어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지휘부는 어쩔지는 모르지만 내 가족 같고 내 형제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특전사 가족으로서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우리는 검은 베레!